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현장 ESG 경영연구소의 김동수 소장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릴 내용은 해운산업의 ESG 평가와 공시 대응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젠다는요, 7가지 아젠다를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 아젠다는 그 ESG에 대해서 여전히 그 챌린징한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잠깐 동안의 유행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제기될 이슈인지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은데요. 이미 시장에 많이 알려진 것처럼 ESG에 대한 용어가 처음 사용된 건 2005년과 2006년이었습니다. 그래서 ESG라는 단어가 처음 시작됐던 시기는 2005년, 6년이었지만 굉장히 다양한 단어들이 많이 시장에서 나왔어요. 그 CSV, CSR 다양한 단어들이 나왔지만 ESG라는 키워드는 2018년을 전후해서 급격하게 관심이 증가하면서 굉장히 버즈워드로 시장 경종을 울리면서 급격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잠깐 ESG에 대한 시장이 조금 가열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관심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지속적으로 ESG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면서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는 것으로 의견은 모아지고 있습니다. ESG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결국 해운선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몇 가지 현안들이 대두되게 됐습니다. 가장 큰 건 정부 규제기관이 어떤 규제들을 내놓는지에 대한 건데요. 이건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해야 된다는 건 이미 알려진 내용이고요. 다른 하나는 지금 당면한 과제는 투자기관에 대한 대응입니다. 지금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해야 되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펀딩을 해서 우리가 그 어떤 선박 같은 것들을 임대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투자자 현안들이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수없이 많은 해운선사들이 이런 느낌들이 작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러한 투자자 이슈들이 당장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들은 인권 침해가 있는 산업이라든가 예를 들어 패션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인권 침해가 있거나 굉장히 그 탄소를 기반으로 해서 화석연료 기반의 발전 산업하는 그런 열병합 발전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타격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해운선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선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큰 그 대규모 대출을 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아직 적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적용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느낌은 작은 것 같습니다. 다른 하나는 다수의 기업들이 ESG 평가에 굉장히 민감하게 대응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런 해운선사들이 사실은 비상장사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비상장사들이 많은 그런 현실이 있다 보니까 지금 ESG 평가는 대부분 상장회사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운선사들이 비상장사다 보니까 나는 아직 적용 안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역시 상장회사들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면서 최근에는 비상장사에 대한 ESG 평가도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선사들 역시 자유롭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른 하나는 고객사들입니다. 지금 여러 번 이야기 반복적으로 오늘 발제자들 분들 사이에서도 이야기가 될 텐데 결국 이제 그 화주 측에서 요구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화주가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면 이제 이건 뭐 더 이상 선택의 옵션이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 규제기관, 투자사들, 평가사들 그리고 우리 고객사들로부터의 푸시가 강하게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투자기관에 대한 대응은 굉장히 그 해운산업에서도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엑슨모바일이라고 글로벌 랭킹 넘버원 정유회사인데 지난해 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 5월에 그 엔진 넘버원이라고 이 선박의 엔진이 아니고요. 그 사모펀드인데요. 조그마한 투자회사인데 그 이 엔진 넘버원이라고 하는 투자회사가 지난해 5월에 글로벌 1위 정유 업체인 엑선모바일의 사회이사 3명을 기후변화를 지지하는 사람으로 교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엔진 넘버원이라고 하는 회사가 엑선모바일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지분은 불과 0.02%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칼퍼스 블랙락의 4.99% 그리고 뱅가드의 7.75% 스테이트 스트리트 어드바이저리의 5.17%의 지지를 받아서 불과 0.02%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엔진 넘버원이라고 하는 작은 그런 펀드가 사회이사 3명을 글로벌 정유 세계 1위사의 사회이사 3명을 기후변화를 지지하는 사람들로 교체를 한 겁니다.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일 것 같고요.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현안은 그 규제 변화들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그 여러 가지 규제들을 모니터링 해보면 ESG와 관련된 규제가 국내에 858건 정도가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요. 2018년 이후로 ESG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는데 2018년부터 ESG에 관한 규제들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ESG에 대한 뜨거운 관심의 이면에는 ESG 규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걸로 바뀌는 데는 ESG 규제 변화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2018년에만 210건, 그리고 2019년에 203건의 규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ESG 규제와 관련해서 책임 투자, 그러니까 투자 기관들의 이런 ESG 추진이 굉장히 민감하게 대응해야 될 상황이고요. 반복적으로 언급되지만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그리고 협력업체에 대한 대응, 지배구조, 그리고 ESG 정보 공시, 이 5가지가 가장 ESG 규제 변화에 있어서 키워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인더스트리 이니셔티브입니다. 산업별로 여러 가지 이런 ESG 이니셔티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니셔티브에 가입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아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니셔티브에 가입하지 않으면 글로벌 공급망상에서 빠지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전자, 자동차, 항공 산업의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RBA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47개 기업들이 이렇게 얼룸나이로 있는데요. 그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어소시에이션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어소시에이션에 그런데 들어가게 되면 ESG 코드를 지켜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자동차 산업의 드라이브 서스테너빌리티, 그리고 통신 산업의 제시, 그리고 화학 산업의 Together for Sustainability, 섬유 산업의 BCI, 그리고 UNEP-FI 같은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국내 이니셔티브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아젠다는 이런 인더스트리얼 이니셔티브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이런 이니셔티브에서 빠지게 되면 글로벌 공급망에서도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질문은 여기 계신 해운 선사들 중에서 이런 이니셔티브에 적극적인 기업들이 얼마나 있느냐는 겁니다. 머스크 계속 예를 들어주지만 머스크 홈페이지하고 지속가능경 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런 멤버십들이거든요.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이런 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이니셔티브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빠지기 싫다는 거죠. 이런 글로벌 공급망에서 결코 빠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이니셔티브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시장 대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이제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논쟁의 여지가 없을 것 같고, 결국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2030년과 2050년이라는 키워드는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2050년까지 그 우리가 넷제로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되는 건 사실 해운선사의 문제는 아닙니다. 항공산업도 그렇고요. 자동차도 그렇고요. 모든 산업이 2050년까지 다 도달해야 된다는 건 이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제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떤 산업이 조금 더 일찍 할지 늦게 할지의 차이만 있는 거고, 2050년은 턴어라운드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 그 자체는 큰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되면 모든 산업이 하는데요. 그래서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2050년보다 빠른 2040년으로 타겟하고 있는 걸 거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2030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2050년이 넷제로를 달성하는 그런 해지만 2030년을 전후해서 굉장히 시그니피컨트한 변화들이 있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얼마 전에 지난주에 이제 보도자료에 나온 거 보면 벤츠가 2030년까지 그 전 차종에 대한 그 전기자동차로 전환을 선언을 했습니다. 2030년이면 지금 2022년이잖아요. 몇 년 안 남았습니다. 몇 년 안 남았는데 불과 몇 년 뒤에 생산하는 모든 자동차를 전기차만 생산한다는 겁니다. 물론 상용 자동차 빼고 승용차를 말하는데요. 생산하는 모든 승용차를 불과 7년 뒤에 전기 자동차만 생산하겠다고 지금 아나운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복스바겐이 2030년까지 전체 생산 차량의 50%를 선언을 한 상황이고요. 되게 재밌는 건 이게 뭐 자동차 같은 그런 산업들만 해당된다고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플립 비즈니스에 이렇게 보면 항공 산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보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30년까지 100% 바이오 연료로만 운영되는 항공기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2030년부터. 그러니까 탄소 중립의 도달 목표는 2050년인데 2030년을 전후해서 상당히 많은 글로벌 리딩 기업들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 이제 몇 년 안 남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몇 년 안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떤 변화가 없으면 이 시장에서는 빠질 수도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3년 전으로 돌아가 보고 4년, 5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이렇게 글로벌 최대 자동차 회사가 전기 자동차만 생산하겠다고, 또는 항공기가 바이오 연료로만 움직일 수 있는 항공기를 2040년에 100% 바이오로만 운영되는 항공기를 제공하겠다라고 상상이나 했겠냐는 거죠. 생각보다 시장의 전환은 굉장히 빠릅니다. 다음은 정보공시 의무화 부분입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던 국내외
에서 ESG 정보 공시는 의무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이 되게 크리티컬한 해인 것 같아요. 정보 공시에 대해서는 2023년을 전후해서 ESG 정보 공시에 대한 의무화들이 여러 국가에서 급격히 진행되기 시작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2025년부터 ESG 정보 공시는 의무화되었다라고 아마 해운 협회 그 상금 부회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나라에서 2025년부터입니다. 근데 다들 2025년부터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재무정보와 달리 비재무정보인 ESG 같은 경우에는 과거 3년치 시계열 데이터를 내거든요. 시계열 데이터를 내는 건 델타 값을 확인하기 위해서, 변화량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탄소면 전년 대비해서 탄소를 얼마나 감축했는지잖아요. 그러면 전년 대비 얼마나 감축했냐면 2년치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데이터가 하나만 확인되잖아요. 델타를 2개 확인하려면 최소한 3년치가 있어야지 변화량을 2번 확인할 수 있잖아요. 변화량을 최소한 2번은 확인해야지 추세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탄소가 감축되는 추세인지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지. 그러면 2025년부터지만 실제로는 2022년, 3년, 4년 데이터를 2025년에 공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는 올해부터 ESG 데이터를 컬렉션하기 시작을 해야 2025년에 정보 공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ESG 공시 정쟁은 시작됐습니다. 2019년 말 기준으로 글로벌 23개 거래소가 ESG 정보 공개를 제도화하였고요. 51개 거래소가 ESG 정보 공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 말고 해외는 주로 어떤 걸 공시하느냐 이렇게 보면 몇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그 법 규제를 바꿔서 이렇게 공시를 운영하는 것들인데요. 이후에서는 CSRD라고 하는 기준을 지금 푸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하나는 회계 기준으로서 IFRS 산하의 ISSB 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결론은 SASB와 TCFD라고 하는 프레임워크가 있는데요. 이걸 기준으로 한 현재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와 같은 별첨의 형태가 중간재적으로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법으로서 ESG 정보 공시를 규제하는 방식이 있고 회계 제도로서 이렇게 요구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시장에서는 지금 다 트라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여섯 번째는 공급망과 관련된 현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그 ESG 수준이 완전하기 위해서는 협력업체들에 대한 데이터들이 들어야지 우리 회사의 ESG 정보 공시 데이터가 다 정확해지잖아요. 그래서 공급망 관련된 이슈들이 있고요. 사실은 그 중대재해도 그렇고요.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보면 그 폐기물 이슈도 그렇고요. 탄소 이슈도 보면 협력업체 현안들이 상당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ESG를 이야기할 때 사실 협력업체를 빼놓고 이야기하는 건 되게 어렵거든요. 대부분의 ESG와 관련된 현안들도 협력업체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실제 중소기업들에 대한 그 파일럿 테스트 결과를 보면 그 우리가 협력업체들을 이렇게 보면 그 매출액이 크고 이러면 ESG 잘하고 좀 작은 데가 못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매출액이 큰 데하고 작은 데하고 큰 구분이 없습니다. 경영자의 인식 수준이 되게 크게 자리를 하는 거예요. 매출액이 작다고 하더라도 ESG 수준이 되게 높은 데가 있고요. 그리고 매출액이 높은 데도 ESG 되게 못하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액과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그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매출액하고 굉장히 센시티비티가 있는데요. 어차피 중소기업으로 내려가면 ESG가 현 단계에서 의무화는 아니잖아요. 선택이니까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현재 선택 사항이다 보니까 ESG는 경영자의 인식 수준에 의해서 거의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액과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다른 하나는 뭐냐면 단일 대기업의 협력업체로 있는 경우, 큰 대기업의 협력업체로 있어서 내가 100% 그 대기업에서 매출을 올리는 경우에는 ESG 수준이 높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100% 이 대기업에게 납품하니까 나한테 문제가 생기면 이 대기업의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문제가 생기면 이 대기업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기업이 내 ESG를 관리하는 거죠. 근데 내가 복수의 대기업에 납품하고 있는 경우는 아무도 나를 관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뒤집어 이야기하면 여러 기업으로부터 매출을 발생시키는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ESG를 스스로 챙겨야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언젠가는 갑자기 요구되는 거고, 그런데 특정 대기업의 매출이 100% 발생하면 이 대기업이 나를 챙길, 나의 ESG 퍼포먼스를 트래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더라는 겁니다. 마지막인데요. ESG 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8년 말 기준으로 이 위원회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ESG 평가사는 한 600여 개입니다. 진짜 많아요. ESG 평가하는 것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거죠.
그래서 평가사 간 코릴레이션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ESG 평가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ESG 평가가 ESG 시장의 확산을 드라이브 거는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수한 평가들을 적절하게 잘 대응하는 것은 대응하는 기업의 ESG 수준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선제적으로 어떠한 평가나 기준들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인식이 개선되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 다양한 평가사들이 있으니까 해운선사들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평가들을 적용할 때 자세히 유리한지를 보고 선택해서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운선사들의 평가 결과들을 보면요.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 여러 회사들을 이렇게 보면 대체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은 리스크 수준이 ESG 리스크 수준이 글로벌 해운 리딩 기업들은 미디엄 정도로 나오고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해운선사들의 경우에는 하이 리스크 기업으로 평가되는 결과들이 많이 있어서요. 그래서 좀 해운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스퀴즈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정규 분포처럼 이렇게 고르게 분포해서 있는 게 아니라 잘하는 몇몇 기업들이 있고 나머지는 중간이 비고 그리고 못하는 기업들이 있고 이렇게 뻥 쪄갖고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스퀴즈 되어 있는 F 분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리딩 기업들이 아주 뛰어나게 ESG를 하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해운선사들이 ESG 수준이 낮고 이런 상황입니다. 경쟁이 굉장히 컴패러티브한 그런 산업들이 있습니다. 금융산업이라든가 전자산업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보면 그 ESG 평가 결과가 굉장히 정규 분포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해운선사는 아직까지 몇몇 리딩 기업들을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 낮은 수준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사실 해운선사들 중에서는 글로벌 몇몇 리딩 기업들을 제외하고 나면 조금만 ESG 활동을 잘 하더라도 상당히 눈에 띄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ESG 평가는 최근에 그 왼쪽의 극한값이 윤리적인 기준을 드라이브 거는 평가 기준이라고 하면요. 오른쪽의 극한값은 성과 기반의 평가 기준입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 윤리적인 기준은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했고 얼마나 감축했는지가 예를 들어 사회공헌이면 내가 사회공헌을 얼마나 많이 했냐는 거죠. 굳이 만약에 인디게이터 메저먼트로 이야기하면 인당 사회공헌 활동 시간이 얼마인가 임직원들 그리고 기부금을 얼마나 냈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퍼포먼스 기반으로 이야기하면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0억이라는 돈을 기부를 한 것보다 1억을 했는데 이게 더 효과적일 수가 있거든요. 온실가스를 많이 감축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감축해야 됐을 수 있거든요.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면 에너지를 적게 써야 되고 에너지를 적게 써서 얼마나 코스트를 세이빙했는지가 퍼포먼스 기반의 평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평가 기관들은 이런 가치 중심, 밸류 드리븐 이발리에이션 방식에서 이렇게 퍼포먼스 드리븐 이발리에이션 방식으로 급격한 쏠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탄소를 감축했다라는 정보는 본인 평가사들에게도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탄소를 감축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얼마나 절감했고 에너지를 얼마나 절감해서 코스트를 얼마나 절감했는지가 중요한 정보가 된 거죠. 다른 하나는 평가사들이 제시하는 해운산업 같은 경우에 이렇게 중대성 결과라고 해서 우리 ESG가 되게 넓은 그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이슈 현안들에 대해서 해운 사람들을 커버를 해야 되냐면 평가기관들이 이렇게 되게 잘 지표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해물질이라든가 폐기물, 온실가스, 생물다양성, 보건안전 그리고 노동이라든가 이 사회 건전성 것들을 되게 중요한 지표로 다루고 있는데 그 해운선사들만 그런 건 아닌데요. 대부분의 회사들이 보면은 평가사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집에서 벗어난 활동들을 더 많이 딜리버리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가 결과가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평가 결과들은 그 산업이 인더스트리 스페시픽하게 굉장히 매트리얼한 중요한 이슈들이 있는데 이런 현안 이슈들을 다룰 때 좋은 평가 결과들이 나오는데 그냥 평가 점수 잘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금융산업에서 ESG 이러면 뭐 금융상품에 대한 친환경성이잖아요. 그런데 그 건물 하나에 전기를 얼마나 절약하고 이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회사의 친환경성이라고 그러면 지금 전기 자동차 시장이 이렇게 형성되고 있으면 해당 국가의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마켓 셰어에서 전기 자동차 비중 중 몇 퍼센트의 내가 가지고 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잖아요. 그런데 자동차 회사에서 생산 사업장에서 아니면 2층에 하나씩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이런 건 아무런 관심 사항이 아닌 거예요. 1리터의 기름으로 얼마나 멀리 가는 자동차를 만드는지가 관심인데 그런 전자는 전혀 관심이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떤 게 매트리얼한 이슈인지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운선사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사람들도 사실은 똑같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머스크 같은 경우에 보면 환경이라든가 사회에 대한 임팩트 더하기
파이낸셜 임팩트를 고려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건 이런 거예요. 실제 자기들이 하고 있는 소셜 활동이나 엔바이러먼털 활동이 파이낸셜 매추럴리티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재무적으로 온실가스 엄량 감축해서 자기가 전기를 적게 써갖고 얼마나 코스트를 세이빙하고 있는지, 그리고 규제 비용을 얼마나 줄이고 있는지 같은 것들이 관심 사항인 거죠. 그게 자기들의 ESG 매추럴리티, ESG에 대한 활동의 핵심 사항이라고 딜리버리 하고 있습니다. 는 일본 컨테이너 및 운송 해운사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요, ESG 평가에서 요구되는 중요 영역들을 글로벌 평가기관들이 요구하는 지표들과 굉장히 잘 매칭해갖고 보여주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글로벌 그런 해운선사들 중에 이런 좋은 평가 결과들이 나오는 그 기업들을 보면 평가사들이 요구하는 매트리얼리티 이슈도 그 산업에서 요구되는 핵심적인 지표 사항들을 잘 충족시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다른 하나는 제가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른 하나는 많은 경우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뭐 바이오필드 이야기하고요, LNG도 이야기하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고 해운선사들 사실은 현실하고는 거리가 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보면. 그런데 중요한 건 정말 그런지 우리가 데이터를 한번 보면 됩니다. 이건 머스크 건데요. 머스크에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보시면 바이오필, 여기 제가 21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박스 쳐 있는 데 있잖아요. 바이오필 보면 2019년에 머스크가 바이오필 안 썼어요. 그런데 2020년부터 쓰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2021년에는 거의 3배 가깝게 이제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다음은요, 여러 가지 있지만 리뉴어블 에너지 보면요, 재생에너지 안 썼어요. 심지어 2019년엔 빵이에요, 빵. 재생에너지 빵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2022년에는 상당히 재생에너지를 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2021년에는 2.5배로 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시장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글로벌 리딩 기업들조차 재생에너지나 바이오에너지 2019년에 안 쓴 거예요. 2020년부터 스타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021년에 더블, 트리플로 지금 올리고 있잖아요, 사용량을. 그런데 그러면 글로벌 시장에서 ESG에 대한 관심은 2018년을 전후해서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요. 2020년이에요. 2년 정도 터울을 뒀어요. 그러면 글로벌 해운 선사들이 바이오 에너지라든가 리뉴어블 에너지를 글로벌 리딩 기업들조차 2020년이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2022년 정도나 3년이 되면 우리 해운 선사들 중에 누군가는 시도를 하는 기업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나라가 아니면 아시아권 국가, 아시안 국가의 해운 선사들 중에 누군가는 이런 포지션을 가져가려고 시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흔히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합니다. ESG Ready Dataset이라고. 내가 ESG를 요구받았을 때 나 ESG 이렇게 하고 있다고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ESG 이렇게 하고 있다고 내놓을 수 있으려면 정말 중요한 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7가지 주요 현황 사항들을 수용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ESG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정보 공시를 하거나 대응을 하려면 실제 그 활동이 전제돼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ESG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입니다. 흔히 ESG가 뭐냐고 이야기하면 이 환경, S, 사회, 지배구조 누구나 다 합니다. 누구나 다 아는데 이 ESG의 어원을 살펴보면 ESG는 Sustainability, 지속 가능성이라는 단어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713년 본 칼로비치라는 학자가 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라틴 스크립트, 영문 철자 기반의 도서에서 처음 확인되는 건 1713년입니다. 그래서 본 칼로비치가 산림 경제학이라고 하는 자신의 책에서 이런 언급을 이야기를 해요. 내가 나무를 계속 베고 싶다면, 나무를 베야지, 벌목을 해야지 펄프를 만들고 그래야지 종이를 만들어서 돈을 번다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나무를 벌목해서 수익을 창출하려면 숲이 항폐화되는 걸 막아야 되는데, 숲이 항폐화되는 걸 막으려면 나무가 자라는 속도보다 빨리 벌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자라는 속도보다 빨리 벌목을 하면 안 되도록 정책을 만들어 놓는 게 지속 가능성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은 1980년대 들어 유엔에 의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으로 채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채택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은 본 칼로비치가 제시한 개념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발전. 그래서 미래에도
나무를 써야 되니까 나무가 자라는 속도보다 더 빨리 벌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개념은 다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지속가능 경영이라는 단어를 쓰이게 되는데요. 지속가능 경영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경제, 환경, 사회 이 세 가지 측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경제, 환경, 사회라고 했을 때 우리가 경제적 측면, 환경적 측면, 사회적 측면이라고 하는데 투자기관들이 이렇게 조인을 하면서 보니까 경제는 내가 이미 회계 재무제표에서 다루고 있다는 거죠. 재무제표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경제 부분에 자기들이 다루고 있는 회계 부분을 빼게 돼요. 회계 부분을 빼면서 보니까 지배구조는 남깁니다. 왜냐하면 지배구조는 국가별로 법체계가 잘 정비되어 있는 나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거든요. 근데 경제, 환경, 사회에서 경제 부분에 회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빼고 지배구조만 남겼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주니까 E나 S, D로 이렇게 보낸 거죠. 그러니까 ESG라는 단어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사실 ESG라는 단어의 어원은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즉 지속가능성이라는 건 내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틀을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틀이 바로 ESG인 거고, 이런 ESG를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이제 시장 경쟁에서 그러니까 뒤처지는 게 아니라 빠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벤츠는 2030년부터 더 이상 내연 자동차를 생산 안 한다고 합니다. 보잉은 2030년부터 100% 바이오 연료로 운영되는 항공기를 제공하고요. 이제 선박회사들도 2020년부터 지금 시작한 건 머스크의 사례를 통해서 데이터를 봤잖아요. 이제 여기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펑츄에이티드하게 단속적 평형처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씩 요구되는 게 아니라 되게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시프트 되어가는 변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해운 기업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